어렸을 적 시골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란 저는 그리 유복한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정도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었죠. 다들 고만고만하게 먹고 사는 시골 동네에서도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정도로 유독 살림살이가 어려웠던 가난한 집이었거든요. 물론 저희 부모님께서는 늘 쉬지 않고 일하시고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지만 집안 형편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난이 제 탓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탓도 아니었지만 날 때부터 가진 것 없이 태어난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가난이란 쉽게 벗어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참담하고 두려운 현실이었죠. 그토록 저희 집이 가난한 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주부모님 때에서부터 내려온 빚 때문이었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저희 아버지께서는 평생을 아등바등 사셔야 했죠.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만나 결혼한 저희 엄마 역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둘째 딸로 친정에서 이렇다 할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슷한 사정이셨던 부모님께서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낳아 기르며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처음부터 고단했던 형편은 쉽게 좋아지지 못했네요. 그리고 그런 고생 탓이었는지 저희 아버지께서는 오랜 지병까지 있으셨습니다. 어린 저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늘 건강이 좋지 않으셨고 언젠가부터는 거동이 불편해 일을 못하실 정도로 건강 상태가 나빠지셨어요. 그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아픈 아버지 대신 엄마가 가장 노릇을 하게 되셨고 저는 일 나간 엄마 대신 동생들과 아픈 아버지를 챙기느라 일찍이 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골 동네에서 월세금 걱정할 만큼 고생스럽게 자랐던 저는 하루라도 빨리 취직을 해서 제 식구들을 챙기고 싶었습니다. 특출난 재주도 성공할 만한 머리도 없었지만 혼자 고생하시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제가 일찍 일자리를 구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런 제 꿈이 그렇게나 일찍 이루어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라도 최소한 고등학교는 졸업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고단한 현실은 제가 남들만큼 살 수 있기를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창 고등학교를 다니던 중 아버지의 건강이 부쩍 나빠지시며 아버지는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는 가뜩이나 혼자 벌던 생활비에 아버지 병원비까지 부담하게 되며 안 그래도 고달픈 인생이 더 고달퍼지게 되셨죠. 엄마는 더 이상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짐을 떠안게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다 엄마마저 쓰러지게 되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거기다 어려운 형편에 밑으로 동생들까지 있다 보니 그때 저희 집 사정은 여러모로 참 힘들었어요. 물론 저도 그때 겨우 18살 고등학생이었지만 집안의 장녀로서 나름의 걱정과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학교를 그만두고 생계전선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혼자 아버지 간병에 돈까지 버느라 고생하시는 모습을 두고 보는 것보다 나라도 같이 벌어서 집안에 기여를 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채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생전 처음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던 곳은 공장이었죠. 그렇게 저는 어린 나이에 고등학교도 중퇴한 가난한 집 장녀로서 공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가족들을 챙겨야 했던 저는 참 많은 고생을 하며 자랐어요. 처음에는 아버지 건강이 좋아지시고 여유가 생기면 다시 공부를 해보려고 생각했었지만 살다 보니 인생이라는 게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좋아지실 거라 기대했던 아버지는 몇 년 뒤 결국 돌아가 버리셨고 그 후로는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공부는 물론이고 딴 생각을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일을 해야만 했고 어쩌다 보니 꿈도 희망도 다 포기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네요. 이렇게 태어난 제 삶이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이 넓은 세상에 나만 특별히 힘들게 사는 건 아닐 거라며 마음을 굳게 먹으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 모두 각자 어려움을 끌어안고 사는 거라 생각하며 저도 기죽지 않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엄마가 건강히 살아계시고 동생들도 엇나가지 않고 착하게 잘 자라주어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언젠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살기를 기대했죠. 그게 제가 유일하게 꿈꿨었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로 저와 비슷한 사정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 역시 저처럼 가난한 집안 형편 탓에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집안의 장남이었거든요.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저희가 많은 것이 닮아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렸을 적 어렵게 살았다는 것도, 집안의 장남과 장녀였다는 것도, 그리고 저처럼 집안 형편 탓에 고등학교 공부를 끝마치지 못했다는 것까지 말이죠. 동양 형편이야 같은 거지가 알아준다고, 그러니 가난하고 서글픈 사정이야 서로 모를 리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만나자마자 서로에게 의지를 하게 되었고 연애 끝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집안에 손 벌릴 만한 형편도 아니었고 기대할 것도 별로 없다 보니 그냥 저희들끼리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살아보자 다짐했었죠. 그렇게 저희들은 부부가 되었고 가난한 집 장녀였던 저는 가난한 시댁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이나 친정이나 어렵게 사는 것은 매한가지인지라 가난한 친정 때문에 시부모님께 구박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가난한 친정 이야기 꺼내봐야 가난한 시댁 입장에서는 누워서 침 뱉기나 마찬가지였으니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별 말씀을 못 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런 시댁의 형편이 호떡 뒤집듯 휙 뒤집어진 뒤로는 자기들 못 살았던 시절 사정은 기억나지도 않는 것처럼 갑자기 저를 개무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시댁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남편에게 듣고 눈에 보이는 걸로 보기에는 시집을 갈 당시만 해도 시댁은 저희 집보다 더 힘든 사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나마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빚은 없었던 저희 친정과는 달리 시댁에는 이런저런 빚이 꽤 많았거든요. 시부모님은 젊어서부터 노점이며 식당이며 이런 장사들을 하셨었는데 그때마다 제대로 잘된 장사가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장사를 접을 때마다 빚이 생겼고 그 바람에 시부모님 두 분 모두 다 신용불량으로 은행에서 돈 빌리기도 어려운 형편이셨죠. 그런 시부모님 뒷바라지를 하던 것이 다름 아닌 남편이라 시부모님 돕느라 모은 돈도 별로 없고 시댁 형편도 엉망인데다가 신혼집 구할 여력도 없어서 시댁 식구들과 합가를 해야 하는 사정에 제 주변 지인들은 남의 집 기둥 뽑아 결혼하는 거 아니라며 결혼을 말렸지만 저는 남편과 결혼을 감행했습니다. 돈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에는 저도 한때는 어린 동생들 학비와 아픈 아버지 병원비 대느라 고생했던 적이 있었으니까요. 없어도 없는 대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해주면 될 거라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런 저의 다짐과 달리 시댁 뒷바라지하는 장남부부의 삶은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철없는 시누이는 시부모님께서 고생을 하든 말든 항상 놀궁리만 하고 있었고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거기다 깊게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장사를 시작해 하는 족족 장사를 말아먹는 시부모님 때문에 시댁 가족들을 보게 될 때마다 저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많이 참았었죠. 철없는 시누이가 짜증스러워도 내 동생들 생각해서 참아보려 했고 시부모님 일이 망하시는 것도 다 열심히 해보려다 그러신 거라 생각하며 이해하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계속 안 좋은 일이 겹치고 혼자 고생을 하다 보니 절로 안 좋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작 시부모님이나 남편은 빚이 좀 늘어봐야 거기서 거기라며 별 걱정 없어 보이는데 나 혼자 걱정하고 안달복달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연애하던 시절에는 남편과 제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으니 사고방식도 비슷한 줄 알았더니 그건 전혀 아니었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저한테 상의도 없이 시부모님 식당을 차려드린 겁니다. 저번에 시부모님이 고깃집 차렸다가 망하고 남은 빚이 아직도 남은 걸로 아는데 이번에도 또 식당을 차려드렸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혔죠. 그것도 심지어 남편이 대출을 받아서 차려드렸다고 하는데 당장 내년에 먼저 갚아야 할 빚은 기억도 안 나는 건지 아니면 다 같이 망해서 길바닥에 다 같이 나앉자는 건지 저는 남편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사정이 있는데 여기서 대출을 더 받으면 어떻게 해? 당장 내년에 갚아야 할 돈은 어떡하고? 그럼 어떻게 해?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도와달라고 그러시는데 그렇다고 우리 부모님이 그 나이에 다른 일 알아보실 수는 없잖아. 이제까지 장사만 해오셨던 분들인데 다른 걸 해드릴 수도 없잖아. 또 가게라도 하나 있어야 우리 부모님도 먹고 사실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번에도 또 망하면 그때는 대출금도 못 갚고 어떻게 하려고. 우리 지금도 빚 적지 않아. 근데 나랑 상의도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해. 야, 요즘에는 빚도 능력이야. 대출 받을 수 있는 걸로 감사해야지. 대출 좀 늘었다고 뭐 그렇게 난리야. 돈이야 벌어서 갚으면 되는 거지. 어차피 부모님이 장사 잘 되면 제일 먼저 갚아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당신이 괜히 걱정할 거 없어. 당신더러 도와달라 안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부부 계좌에 빚이 있는데 어떻게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건지 남편은 속없이 말했지만 저는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만다행처럼 시부모님이 시작하신 국밥집이 잘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시아버지가 어릴 적부터 중국집에 냉면집에 여기저기 요식업 경력은 꽤 있어서 손맛이 영 나쁘지는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경영과 장사는 다른 이야기인지 그동안은 목을 잘못 잡고 아이템을 잘못 맞춰서 수완이 영 좋지 않으셨어요. 대학가에서 비싼 아구찜 장사하고 회사 근처에서 분식집 장사하는 그런 감각이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디 맛집에서 사정사정하며 레시피를 받아오셨다고 하더니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잡아 국밥집을 차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좀 오래 가려나 기대하면서도 또 돈만 까먹는 건 아닌지 반신반의하던 차 갑자기 시아버지 가게가 무슨 인터넷 방송을 타면서 맛집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점점 장사가 잘 되며 가게를 확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사이에 전세 역전처럼 뒤바뀐 상황에 시부모님은 물론이고 저나 남편도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장사가 잘 된다니 저는 기뻤습니다. 시집와서 시댁 뒤치다꺼리 하느라 아이 가질 여유도 없이 아등바등 살았던 저였으니 시댁이 잘 되는 게 왜 기쁘지 않겠어요. 잠깐 반짝 행운일지 몰라도 제발 이대로 망하지만 말아달라고 속으로 기도하고 빌기까지 했었죠. 다행히 시부모님의 가게는 잠깐의 행운이 아니었는지 오래도록 손님이 끊기지 않았고 그 다음 해에는 2호점까지 차리며 장사가 잘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집에서 놀던 신우와 시어머니까지 장사에 뛰어들었고 저도 퇴근 후나 주말에는 가서 일손까지 도우며 시댁의 성공을 기뻐해 주었어요. 그렇게 시댁의 형편이 좋아지면서 시부모님은 허물어져가는 빌라 전셋집을 빼고 아파트로 이사까지 들어가셨고 남편이 대출받아 들였던 돈을 갚아주시며 그동안 고생한 값이라며 차까지 바꿔주시더라고요. 신우이한테도 알바비라며 명품백까지 사주셨고요. 그런 걸 보며 저도 내심 대우를 받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습니다. 남편이 가장으로서 제일 고생했던 건 맞지만 저도 그 집에 시집가서
며느리로서 고생이 적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아무리 못해도 금일봉이라도 주시려나 보다 했는데 그런 제 기대와 달리 제게 돌아온 것은 무시와 혐오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여유도 생겼는데 생활비 좀 올려주면 안 되나?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이래저래 돈이 모자라서 말이야. 뭐? 생활비를 올려달라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동안 그 돈으로 잘만 했으면서 이제 와서 무슨 생활비를 올려? 당신 월급이 오르기라도 했어? 월급은 안 오르고 물가만 자꾸 오르니까 그러지. 요즘 장 보러 가면 돈 10만 원 금방이야. 근데 이 돈으로 어떻게 한 달을 살겠어? 여태 살았는데 왜 못 사냐고. 모자라면 당신이 더 벌어서 쓰던가. 대체 돈을 얼마나 펑펑 쓰겠다는 거야? 누가 펑펑 쓰겠다고 했어? 그냥 이제 시부모님 장사도 잘 되시고 당신도 여유 생겼으니 나도 여유 좀 누려보자 이거지. 그동안 내가 그 돈으로 아등바등 살았던 거지. 넉넉하게 쓴 적 한 번도 없어. 그리고 당신 시부모님께 받은 돈도 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 여유 좀 생겼으니 가서 돈이라도 뜯어내라 이거야? 왜? 내가 차 좀 바꾸고 여유 좀 생겼다고 당신도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지금 어디 욕심을 내고 있어? 우리 부모님이 잘된 덕을 왜 당신이 바라려고 해? 정 어디 돈 바라고 싶으면 당신 친정 가서 빌려달라 그러던가. 근데 그 집에는 돈 없지? 시댁에 여유가 생기고 시댁 분위기가 달라지자 겸손했던 남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자기네 집은 잘 살았던 것처럼 자기 부모님께 바라지도 말고 기대하지 말라며 저를 염치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네 집은 잘 살고 저희 친정은 가난하다며 저를 무시하고 비우는 거 있죠. 결혼하고 남편의 다정함이 옅어지는 걸 보면서 남편도 연애 때랑 참 많이 바뀌었다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가난을 겪어본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변한 건 남편만이 아니었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시누이 모두 저를 무시하고 자기네 식구들에게 빌붙는 객식구 취급을 하는 겁니다. 철없어서 저한테 맨날 용돈 좀 달라 그러던 시누이는 갑자기 시아버지 카드로 명품을 휘두르고 다니면서 제 옷차림 지적을 하고 자기가 부잣집 고명딸이라도 된 것 마냥 거만하게 굴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역시 제가 없는 집에서 시집와서 배운 게 없다며 저를 무시하고 욕하고 이제는 제가 그 집 식모라도 된다는 것처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이 일 저 일 시키면서 하루 종일 부려먹더라고요. 너 내가 시킨 일 다 해놨어? 아직이요 어머니. 제가 퇴근하고 온 지 얼마 안 되어서요. 얼른 다 해놓을게요. 너는 가진 게 없으면 일이라도 잘하던가 아니면 빠릿빠릿하기라도 해야지. 애가 왜 이리 굼뜨고 느려? 굼벵이를 삶아 먹었니? 죄송해요 어머니. 우리 덕분에 좋은 집에서 누리고 살면 감사하며 보답을 할 생각을 해야지. 너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네 친정에서 그렇게 배웠냐?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연한 걸 뭘 물어? 세연이가 배운 게 뭐가 있겠어. 가난한 집구석에서 고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세연이 상처받겠다. 아유 그렇구나. 너 못 배운 거 맞았구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굴러먹다 보면 눈치라는 게 있다던데. 너는 눈치도 안 배우고 그동안 뭐 했니? 하여간 이래서 모자란 것들은 괜히 자기 부모 욕먹이는 거야. 우리 딸은 눈치껏 잘해서 나중에 시집가서도 예쁨 받아. 알겠지? 당연하지. 나를 누구랑 비교해? 기분 나쁘게. 그런 모욕을 들으며 지냈지만 처음에는 그래도 참고 견뎠습니다.
시댁이 갑자기 잘 살게 되었고 저희 친정은 여전히 어려운 게 맞으니까 제가 그 집에서 기 못 펴고 사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인격 모독까지 하는 걸 보며 해도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시댁에 기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농땡이 부리고 보답만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여유 생기니 저만 남처럼 따돌리고 자기들끼리만 시시덕거리는데 그게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특히나 누구보다 믿었던 남편이 저한테 그런다는 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속상함을 참지 못하고 엄마에게 그 얘기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시댁 문제로 아무리 힘들어도 엄마가 속상할까 싶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는데 이대로 살다가는 제 속이 문드러지겠다 싶어 하소연하듯 한풀이를 하게 된 거죠. 혼수도 제대로 못해줬던 딸한테 미안해하시는 엄마 앞에서 딸 자식이 돈 문제로 무시당한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엄마와 술 한 잔씩 나누다 보니 저도 모르게 술김에 제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얘기에 엄마는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어요. 술이 깨고 나서야 엄마 앞에서 괜한 소리를 했다 싶어 자책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괜찮다고 달래주시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내가 시댁 식구들한테 그런 수모를 당하며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한테는 아직 우리 엄마가 있구나, 든든한 내 편이 있구나 싶어 안도가 되었죠. 엄마는 그런 제 사정을 듣고 차라리 이혼을 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이제서야 동생들 다 결혼시키고 겨우 편해지셨는데 그동안 걱정 한번 끼치지 않았던 제가 이혼한다고 해서 괜히 엄마를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랬던 것처럼 참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시집와서 몇 년간은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제가 없는 살림 쪽에서 생신상을 차리곤 했었는데 시댁에 여유가 생기고부터는 매년 생일을 제대로 보내겠다면서 호텔 뷔페를 가고 레스토랑을 가고 주로 외식을 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했던 것처럼 없는 돈 쪽에서 잔치상 차리고 혼자 음식 준비하고 하는 고생을 더 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죠. 덕분에 저도 비싼 곳 가서 밥도 얻어먹어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짓도 몇 년 했더니 질리는 건지 다시 집에서 생신을 보내겠다며 절더러 음식을 준비하라고 시키시더라고요. 올해부터는 집에서 생일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준비해라. 왜요, 어머니? 나가서 맛있는 거 드시면 더 좋지 않으시겠어요? 아유, 밖에 나가서 먹어봐도 맛있는 거 하나 모르겠더라. 나이프 들고 고기 썰려니 좀이 쑤셔서 말이야. 그냥 집에서 고기나 잔뜩 재워놓고 먹는 게 낫지. 밖에 나가면 괜히 눈치만 보이고 별로더라. 교양 있는 척 이제 그 짓도 질려.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전처럼 집에서 다시 음식 준비해. 그렇다고 예전처럼 대충 잡채에 미역국 해놓고 구색만 맞출 생각하지 말고 고기도 비싼 거 사다 놓고 전도 붙이고 해서 잔치상처럼 제대로 해보라는 말이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하긴 평생 풀 죽은 김치나 올려 먹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돼서 스테이크 썰려면 그게 무슨 맛인지 알긴 하겠나요? 그동안은 남들 살아보는 것처럼 해보겠다며 신나서 밖으로 돈 쓰러 다니더니 결국 그 짓도 못하겠다 싶었던 모양입니다. 밖에 나가서 칼질이라도 하려면 비싼 옷 차려입고 교양 있는 척이라도 해야 할 텐데 그래봐야 겉껍데기만 바뀌고 무식하고 교양 없는 소갈맹이는 그대로이니 그런 곳에 갈 때마다 지레 겁을 먹고 주눅이 들고 괜히 무시당하는 게 싫으셨겠죠. 하여간 그 덕분에 며느리인 저만 다시 귀찮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또다시 혼자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차려야 했고 밖에서 사 먹는 만큼 제대로 하라는 시어머니의 엄포에
몇 날 며칠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해서 상다리 부러지게 잔치상을 마련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자기 엄마 생신인데 남편과 시누이는 도와줄 생각도 안 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식모처럼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집으로 퀵이 왔더라고요. 보내는 사람이 저희 엄마 이름이었는데 받는 사람은 없고 주소만 적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 생신이라는 말을 듣고 저희 친정엄마가 보낸 선물인가 싶었죠. 이게 뭐야? 김옥정? 김옥정이가 누구야? 저희 친정엄마예요, 어머니. 저희 엄마가 어머니 생신이라고 선물 보내셨나 봐요. 너희 엄마가? 아유, 이거 뭔데? 웬 사과 박스? 안에 사과라도 들은 거냐? 이게 내 생일 선물이라는 거야? 뭐야? 왜 이렇게 무거워? 뭐 안에 돌이라도 들은 거야? 아니 선물을 보내려면 좀 성 있는 걸 보내야지. 남의 잔칫날 사과가 뭐야. 센스 없게. 하여간 가난한 집구석 아니랄까봐 꼭 이렇게 티를 내지. 그러게나 말이다. 에휴, 없이 살아도 사람들이 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런 걸 보내면 뭐하니. 차라리 안 보냈으면 말이나 말지. 괜히 욕이나 먹지. 선물 받고 기분 좋기는커녕 기분만 잡쳤네. 아유 괜히 냄새만 나게 뭘 이따위 걸 보냈대. 나 안 먹을 거니까 내다 버려라. 그래 엄마. 먹을 것도 많은데 무슨 사과를 먹어. 내가 치울 테니까 신경도 쓰지 마. 저희 엄마가 사과 박스를 보낸 것을 본 시모와 신우는 생일날 무슨 사과냐면서 한참을 씹어대더라고요. 그리고는 멀쩡한 박스에서 냄새가 난다느니 자기들은 백화점 과일 아니면 안 먹는다느니 하면서 기어이 그 선물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옆에서 뻔히 보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 꼴을 보는데 순간 피가 머리로 솟는다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동안 며느리로서 저한테 갑질하고 저를 무시하는 건 다 참았지만 저희 친정엄마 송이까지 무시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그 사과 박스를 혼자 정리하려 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가씨? 저희 엄마가 보낸 걸 왜 그냥 버려요? 받는 사람이 싫으면 알아서 하는 거지. 뭐가 불만이에요? 그쪽에서 마음대로 보냈고 우리가 먹던 버리던 알아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 성의가 있는데 다들 정말 너무하시네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엄마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있어? 어머, 아유, 쟤 지금 지네 집 무시했다고 저러는 거야? 이게 배운 게 없다 했더니 아주 막 나가려고 그러네. 그러는 너야말로 생각을 좀 해봐라. 누가 그딴 선물 필요하다 그랬니? 어디서 뭘 어떻게 사온지도 모르는 걸 지금 나더러 먹으라 이거냐? 그게 그렇게 아까우면 너 혼자 먹던가.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집어치워버려. 제가 그런 모욕을 당하는데도 심지어 남편까지 제 편을 들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저를 타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혼자 친정엄마의 선물을 열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없는 살림이라 그래도 사돈 생신이라고 신경 써서 선물을 보내셨을 엄마 마음을 저는 무시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사과를 꺼내려 사과 박스를 뜯는데 뭔가 이상한 게 보이는 겁니다. 사과가 들어있어야 할 사과 박스 안에 과일이 아니라 돈다발이 켜켜이 들어있더라고요. 노란 5만원권 지폐다발로 무려 6억이라는 돈이 말이죠. 이게 뭐야? 웬 돈이 여기 들어있지? 뭔데 그래? 웬 돈이야? 당신 이거 뭐야? 이거 어디서 났어? 아니 저기 엄마가 보낸 사과 상자를 뜯었더니 이게 들어있더라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거 장모님이 보낸 거 맞아? 잘못 온 거 뜯은 거 아니야? 아닌데?
아까 분명 우리 엄마 이름으로 보내진 건데? 그럴 리가. 장모님이 우리 집에 돈을 왜 보내? 당신 집에 무슨 돈이 있다고. 그 와중에 남편이 저희 집을 무시하며 잘못 온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무시당한 건 기분이 나쁘지만 저도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그 돈이 위조지폐가 아니라면 대체 우리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저희 시댁으로 6억이나 되는 돈을 보냈을까 말이에요. 그 상황이 이해되지 않기로는 저도 마찬가지였기에 당황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던 중, 제가 남편과 소란을 피우는 걸 보고 궁금했는지 시모와 신우가 다시 쫓아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제 앞에 놓인 돈 뭉치들을 보고서는 저보다 더 까무러치게 놀라더라고요. 오빠, 그게 뭐야? 새언니, 그게 뭐예요? 어머, 돈 아니야? 이거 박스 안에 그게 들어있었던 거야? 엄마, 빨리 와봐. 뭔데 또 야단이야? 뭐 안에 고기라도 넣어 보냈다니? 그래봐야 어디 청육점에서 싸구려 끊어 보냈겠지. 그게 아니라 이것 좀 봐. 여기 돈이 들어있다니까? 해그머니는, 아유, 이게 뭐야? 돈이 여기 왜 들어있냐? 아니, 너네 엄마가 박스에 돈을 넣어 보낸 거야? 이게 다 얼마야, 세상에. 다들 호들갑을 떠는 와중에 설마 택배가 잘못 왔나 싶어 손이 덜덜 떨리는데, 그 안에 저희 엄마가 같이 넣어 보낸 편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혹시 누구 하나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없으라고 대문짝만한 글씨로 써놓은 편지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저희 엄마가 한자 한자 써놓은 글이 써 있었습니다. 글씨체가 누가 봐도 저희 엄마 글씨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그 돈박스를 저희 엄마가 보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여기 무슨 편지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이게? 이 개 같은 년들아, 니네가 내 딸 무시했지? 이 6억 내 딸 주려고 보낸 거다. 나 이제 부자야 이 년들아. 몰랐지? 니들은 돈 냄새나 맡아라. 이게 뭐니 대체? 지금 이걸 사돈이 보냈다는 거야? 엄마가 보낸 편지를 읽는데 순간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저를 괴롭힌 시모와 신우에게 인연들아 하며 제 대신 욕을 해주는 것도 웃긴데, 심지어 그 돈이 저한테 보낸 돈이었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구박하고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무려 6억이나 되는 돈을 사과 박스 가득 채워 넣어 보내셨던 겁니다. 하지만 통쾌해야 하는 와중에도 저는 엄마가 이 큰 돈이 어디서 나셨는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정을 들으려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죠. 엄마가 퀵 보낸 거야? 근데 안에 돈이 들어있던데 이게 다 뭐야? 엄마가 돈이 어디 있다고? 엄마, 이 돈 어디서 난 거야? 걱정하지 마. 그 돈 엄마 돈 맞으니까. 엄마 이제 돈 많어. 그 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용돈이나 하라고 보낸 거지.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용돈으로 6억을 받아? 엄마 진짜 무슨 일이야? 혹시 뭐 나쁜 일에 엮인 건 아니지? 엄마는 웃으시면서 농담처럼 그런 소리를 하시는데,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저는 마냥 좋아할 수도 없이 걱정만 되는 겁니다. 혹시나 엄마가 제 시댁에 콧대를 눕혀주겠다고 어디서 무리하게 돈을 마련한 건 아니었나 싶었던 거죠. 그러자 엄마가 제게 몰랐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 말어. 설마 엄마가 그 돈을 어디서 훔쳤겠니? 사실 그 돈 땅 판 돈이야. 엄마가 니들한테 말하는 땅이 있었거든. 땅이라니? 우리 집에 땅이 있었어? 근데 왜 말 안 했어? 그동안은 돈이 안 되는 땅이었거든. 네 아버지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이었는데
거기가 농사도 못 지는 땅이라 값어치가 하나도 없었어. 그래도 물려받은 땅이라고 어떻게든 지고는 있었는데 쓸모도 없고 돈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있는지 없는지 인지도 못하고 지냈잖니. 근데 그 땅이 몇십 년 만에 개발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뭐니. 그것도 무려 500억이나. 저는 뵙지도 못했던 할아버지가 오래전 아버지에게 물려주신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이 몇십 년 동안 묵혀있다가 이제서야 개발 호재가 터졌다는 거였어요. 그전에는 그린벨트로 묶여서 개발도 못하고 농사도 못 짓는 쓸모없는 땅이라 평당 몇백 원도 안 했다는데 그곳에 어마어마한 개발이 일면서 이제는 그 땅이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값이 올라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제가 시댁에서 개무시를 당한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엄마가 너무 화가 나셔서 딸 자식 기살려주겠다고 그 땅을 파셨다더라고요. 원래는 묵혀두고 더 올랐을 때 팔아서 니들한테 유산이라고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 얘기 듣고 내가 열받아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구나. 그래서 나는 손해 좀 보더라도 당장 팔겠다고 했더니 알고 보니 그게 최고점이었던 거야. 그래서 네 덕분에 엄마가 돈을 더 벌었지 뭐야. 그러니까 그 돈 6억은 네가 길에 뿌리던 몸에 두르던 너 마음대로 써라. 이참에 그 잡것들한테 돈 냄새 좀 실컷 맡게 해주고 말이야. 근데 그것들이 내가 보낸 선물 보고 고맙다고는 하디? 아니, 사실 나도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보낸 선물인 줄 알았는데 그걸 보고 시댁 식구들이 기막혀하면서 냄새난다고 버려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박스 뜯다가 돈인가 보고 놀라서 엄마한테 전화한 거거든. 뭐야? 아니, 내가 보낸 선물을 그냥 버리려고 했다 이거야? 그래, 뭐 그럴 줄은 알았지만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박서방도 똑같이 굴지? 그렇지 뭐. 그 인간이나 무시한 거 한참 됐어. 근데 이번에는 엄마까지 무시하니까 내가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딴 집에서 그런 취급을 받아. 안 되겠다. 엄마가 지금 들어갈 테니까 너는 문이나 열어놔라. 알고 보니 엄마가 저한테 돈을 보낼 때부터 저희 집 앞에 와 계셨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시댁에서 그런 꼴을 당한 걸 아시고 저를 이혼시켜야겠다 싶으셨던 건지 그날 아예 작정을 하고 오셨던 거였죠. 그래도 시댁 식구들이 엄마가 보낸 사과 박스를 감사히 받았더라면 마지막 기회라도 주실 생각이셨는데 시모나 신우는 당연하고 사위라는 놈까지 저와 제 친정을 무시했다니 더 이상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는 저를 그대로 이혼시키겠다고 작정하고는 변호사들과 함께 시댁으로 쳐들어오셨습니다. 엄마,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돼서 미안해 엄마.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너 잘못한 거 하나 없어. 없는 것들이 돈 좀 생겼다고 지랄 연병들을 떠는 게 잘못이지. 장모님,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이분들은 다 누구세요? 아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남의 집에 연락도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떡합니까? 박서방, 자네는 지금 나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나 오늘 자네랑 내 딸 이혼시키려고 온 거네. 여기 내 변호사들이고. 예? 이혼이라뇨? 저랑 집사람은 이혼 생각이 없는데요. 너는 이혼 생각 없는지 몰라도 내 딸은 아니라는데? 내 딸이 그동안 이 집에서 무슨 수모를 겪었는지 모르는 척하는 거야? 이놈이 제대로 된 놈이 아니니까 내 딸 도로 데려가겠다 이 말이야. 야,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내 딸 데려갈 때는 남의 집 귀한 따님이니 공주처럼 모시겠다고 해놓고 그런 내 딸 데려가서 이 고생을 시켜?
없는 놈이라도 싸가지는 있는 줄 알고 믿었더니. 장모님, 그래도 이혼이라뇨. 저희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사돈, 지금 말이 심한 거 아닙니까? 아니, 남의 집 잔치에 와서 갑자기 이러시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애들을 이혼시키다뇨. 사돈은 무슨 사돈. 애들 이혼시키면 당신이랑 나는 남도 아니야. 그동안 한 짓 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사돈 취급이람? 당신이 그동안 나를 사돈으로 생각이나 했어? 그래서 남이 보낸 선물을 그딴 식으로 대접하나? 남의 딸을 며느리 취급도 안 하고 지네 집 식모처럼 굴렸으면 반성이라도 해야지. 정말 염치가 없구만. 아니요. 아까는 제가 오해를 좀 해서 그랬습니다. 사돈 선물을 제가 그냥 버렸을 리가 있나요? 예미야, 네가 사돈께 말씀 좀 잘 드려봐라. 사돈이 오해를 하시잖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엄마더러 니네 엄마 하면서 개무시를 하던 시무가 저희 엄마가 돈이 많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갑자기 대우가 달라지시더라고요. 꼬박꼬박 사돈이라고 부르면서 그동안의 일들이 오해랍시고 뻔뻔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남편과 시무는 정말 제가 이혼이라도 하자고 말할까봐 전전긍긍하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친정 가난하다고 사람 취급도 안 했으면서 그깟 돈다발 좀 보고 저렇게나 달라진다니. 정말 속물도 그런 속물들이 없다 싶었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설령 내 딸이 거짓말을 했어도 내 딸 말을 믿지. 내가 당신들 같은 천박한 인간들 말을 믿겠어? 왜? 내가 돈 좀 생겼다니까 달리 보이는 모양이지? 그러게 쥐뿔없는 것들이 무슨 객기를 부리는지. 없던 살림에 볕 좀 들었다고 치들이 무슨 대단한 인간들이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이지? 그래서 얘들 돈이 뭐 얼마나 있는데? 국밥집 그거 좀 한다고 얼마나 많이 벌었길래 그래? 응? 그래봐야 니들 몇 억이나 있니? 나는 500억 부자인데 니들은 얼마 갖고 있길래 그러느냐고? 저희 엄마가 500억 부자라고 떵떵거리며 하는 소리에 시무와 신우 남편은 입을 떡 벌리고 쳐다보더라고요. 하긴 제가 듣고도 믿기지 않는 말이었는데 그 인간들 귀에는 터무니없이 들렸겠죠. 시댁 식구들이 이제서야 돈 좀 벌어본다고 이사도 하고 명품 두르고 다녔지만 그래봐야 현금을 몇십억씩이나 들고 있는 그런 여유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몇십억도 아닌 몇백억이 있다니 누가 들어도 놀랄만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시댁 식구들은 그제서야 저희 엄마 앞에 납작 엎드려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장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정윤이한테 상처 준 거 그것도 다 제가 잘못했고 앞으로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라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예? 예, 맞습니다, 사돈. 그간 제가 며느라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애가 상처받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진심 아니었어요. 원래 고부관계라는 게 오해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애들 이혼을 시키다니요. 한번 결혼해서 인연으로 맺어졌으면 그렇게 쉽게 끊는 게 아니죠. 이혼녀 딱지 붙어봐야 정윤이도 좋을 거 없지 않겠습니까? 사돈 어른, 화 푸세요. 좋은 날인데 너무하신다. 그러지 말고 진정하시고 식사나 하고 가세요. 새언니가 열심히 만든 음식들인데 사돈도 드셔보셔야죠. 그러게 여기 아주 진수성찬들이 있네. 이거 정윤이 네가 혼자 한 거냐? 누구 도와준 사람 하나라도 있어? 없지. 누가 날 도와줘. 내가 이 집 식모고 구박대기인데 이 집 청소며 살림이며 그동안 전부 다 내가 한 거야. 다들 들었지?
내 딸이 이 집구석에서 받은 대우가 겨우 이따위인데 이걸 보고도 나더러 이혼을 시키지 말라고? 어떤 애미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딴 집에 딸을 그냥 둬. 내가 가진 게 없었어도 이런 집에는 내 딸 못 둬. 그런데 하물며 내가 모자랄 게 없는데 내 딸을 왜 이런 집에 며느리로 주겠어?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딸 이혼시킬 거니까 다들 군소리 말고 있어. 엄마는 저를 이혼시키겠다며 제대로 작정을 하셨고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한 시댁 식구들은 이제는 귀한 동아줄이 된 저를 놓칠까 싶은지 안달복달하며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인간들이 무슨 말을 하던 귀담아 들을 생각도 없으셨죠. 이미 진작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으셨는데 변명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었겠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이 뻔뻔하다며 차례차례 따귀를 날려주시더라고요. 사돈처녀, 네가 그동안 우리 정윤이한테 뭐라 짓거렸는지 내가 다 들었어. 없이 살아서 궁상 맞고 추접스럽다고? 네 부모 덕에 먹고 사니까 고마운 줄 알고 납작 엎드려 살라고 했다지? 그것 말고도 윗사람 대접 안 하고 사람 개무시한 걸 다 아는데 어린 년이 어디서 싸가지 없이 내 딸한테 막말을 내? 처음에는 신우이가 뺨을 맞았고 그 다음에는 남편이었습니다. 너는 내 딸 데려가 놓고 아주 개고생을 시켰지? 돈도 없어서 시댁살이하게 만든 주제에 내 딸이 손 부르트도록 일하는 꼴을 그냥 보고만 있었고 너는 내 딸을 식모살이하게 만들려고 데려간 거냐? 그럼 너는 우리 집에서 머슴살이라도 했어야지. 이 나쁜 자식. 추리를 틀어도 모자랄 놈. 내가 너 한 대로 끝내는 걸 고마운 줄 알아. 그리고 당신 죗값은 너무나 많지. 자식 새끼 잘못 키운 것도 모자라서 남의 귀한 자식 개고생시키고 얼마 되지도 않은 돈 좀 생겼다고 돈 가지고 사람을 무시해? 네가 뭐라고 감히 내 딸을 무시해, 이 나쁜 년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모 앞에 선 엄마는 시모를 내려보시고 말을 하시고는 뺨을 날려버리셨어요. 그렇게 시댁 식구들을 한 대씩 때리신 엄마는 그제서야 조금은 진정이 되신 듯 보였고 그 자리에서 미리 작성된 이혼 서류를 던지며 저를 데리고 시댁을 벗어나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저희 엄마한테 당하던 남편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저를 따라 나오려고 했지만 저희 엄마가 휘두르는 발길질이 무서운지 더 따라 나오지 못하고 제가 짐 싸서 나가는 걸 보고만 있더라고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겨우 이 정도 배짱밖에 없으면서 왜 까부나 어이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협의 이혼했으면 피차 편했을 것을 자기들도 예전의 거렁뱅이가 아니라며 끝까지 소송을 하자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봐야 마지막 발악이었을 뿐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이혼은 예정대로 이루어졌고 저는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봐야 제가 엄마한테 받은 6억 용돈에 비하면 껌값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그 집구석에서 뭐라도 받아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녀가 되었고 그 후 제 엄마가 엄마를 모시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엄마는 제가 엄마랑 같이 살면서 재혼도 못하고 늙어 죽을까 걱정하셨지만 솔직히 저는 더 이상 결혼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돈 없어도 착한 인간이 있다고 믿고 싶었는데 결국 전 남편이 그런 개차반이었으니 다른 놈들이라고 별게 있을까 싶었죠. 그리고 더 이상 남들 챙기면서 살지 않고 저만 신경 쓰고 제 인생 즐겁게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여유 있을 때마다 엄마 모시고 여행을 다니면서 즐겁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하더니 그래도 돈이 있으니 웬만한 문제들은 고민거리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취미삼아 공부를 시작해서 검정고시를 따고
요즘은 방통대를 다니며 공부에 열중하고 있게 되었죠. 그렇게 걱정 없이 돌싱 라이프를 즐기던 저는 이혼하고 몇 년 만에 어쩌다 예전 시댁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좋았던 기억이 너무 없어서 그런지 다시는 그 집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 듣기 싫어도 들려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정윤아, 너 그 얘기 들었어? 네 전남편 말이야. 요즘 주변에 돈 빌리러 다닌대. 무슨 말이야? 그 인간이 왜 돈을 빌리러 다녀? 식당 한창 잘 되지 않았어? 아, 너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그 집 식당 접었잖아. 몰랐어? 식당 일이 좀 힘드니? 그러다 보니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그랬겠지. 매일 나와서 가게 열고 장사하느니 한몫 제대로 잡고 편하게 살자고 말이야. 그래서 누가 가게 팔라고 한 거 몇 억 주고 넘겼는데 그 돈으로 네 전 남편이 사업을 건드렸던 모양이더라고. 근데 사업도 해본 사람들이 하는 거지. 아무나 덤빈다고 되겠니? 결국 이거저거 찔러보다가 가진 돈 다 말아먹고 살던 집까지 팔고 쫄딱 망했다고 하더라고. 거기다가 신용 불량자 됐다고 요즘 돈 빌리러 다니고. 내가 너한테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궁금해할 것 같아서 말이야. 또 혹시나 그놈이 너한테까지 돈 빌려달라고 찾아오면 거절해야 하니까. 지인에게 듣게 된 전남편과 전 시댁의 소식에 저는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나마 가게 하나 꾸려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기어이 예전 고생을 까먹고 사고를 친 모양이더라고요. 깜냥도 안 되는 인간이 무슨 자신감에 일을 벌인 건지 결국 잘 되던 가게는 헐값에 넘기고 온 가족 신용 불량자가 되며 집안이 쫄딱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그나마 장남 덕분에 재기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 믿던 장남마저 고꾸라졌으니 그 집 식구들이 다시 일어설 방법은 거의 없지 싶더라고요. 결국 심보가 글러먹은 사람들은 자기 발로 요강을 걷어차는 법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인간들을 반면교사 삼아 더 열심히 자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진 것에 취하지 말고 여유가 있는 만큼 주변도 돌아보면서 봉사도 하고 기부도 하며 제가 가진 것에 매일 감사하며 살기로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부디 그런 인간들처럼 살지 마시고 모두들 겸손하고 성실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